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등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동해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업체가 장래성이 없다며 철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문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조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추가 불법 촬영 정황이 담겼습니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을 가담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를 권고했다고 일본 문화청이 발표했습니다. 문화청은 이코모스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류는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열리는 회의에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YTN 단독 보도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 이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황 씨의 추가 불법 촬영에 대해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이 씨는 황 씨가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이라고 검색을 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휴대전화에 황 씨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연수익 20%를 챙겨주겠다고 속이고 수백억 원대 브릿지론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줄이 막힌 사람들에게 임시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브릿지 대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2명에게서 250억 여원을 가로 받아챈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유명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고 전직은행 직원 B씨는 NH농협 본사 직원임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로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재직 중인 전체 교수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찬성률 68.4%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해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사가 분석한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등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또 가정집 형태의 본사와 지나치게 적은 직원 수, 규모 등
최근 제기된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개최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가 막바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원장 등을 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은 오늘 마무리돼야 하지만 우 의장이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배분안을 제출해달라는 뜻을 밝히면서 실제 의결은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습니다. 현중일 추념사 직접 들어보시죠.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이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 조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네, 황 씨가 이미 알려졌던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방송기자분은 원래 황의조 씨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 형수 이모 씨. 이 씨가 검찰에서 3차례 조사받고 남긴 진술 조서 일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조서에서 이 씨는 황의조 씨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황의조 씨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는 다른 제3의 인물입니다. 이 씨는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할 정도로 자료 삭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유를 묻자 휴대전화에 황의조 씨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박 사건이 터진 이후 황 씨가 영상 속 피해자들보다 제3의 피해자 사진이 유포될 것을 더 우려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1심 말미에 가가지고 바꾼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황의조 씨한테 용서받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거 아닌가. 황 씨 형수는 벌써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송치 전 출국 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최근까지도 튀르키예에 머무르며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소는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피해자에게 그나마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가 크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한다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수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루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3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독산동에선 한밤중에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수십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진 경찰관의 뺨을 가차없이 연속해 내리치는 남성. 이를 본 주변 시민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 남성을 떼어낸 끝에야 폭행은 멈췄습니다. 앞서 남성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해산시키고 순찰차에 타자 남성과 일행이 차를 막아 세우고는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맞은 경찰관은 안경이 부서지면서 얼굴 등을 다쳤고 행패를 부린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됐습니다. 도로에 소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에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옥상에선 소방대원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독산동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어선을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조업하던 어선을 항해하던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정읍에서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던 집에서 시작된 불은 이웃집 두 곳의 창고와 차까지 번진 뒤에야 꺼졌습니다. 특히 불이 창고에 있던 경유통에 옮겨 붙으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진해시 양계장에서도 불이 나 건물 두 동과 차량 한 대가 탔고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에도시대 최대 규모 금광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역사는 숨긴 채 에도시대에 한정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強制労働であるとの韓国側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江戸時代までの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ます生産技術と生産体制を示す意向が 2022년에 이어 지난해 1월 다시 도전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자문기구가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사도광산 중 에도 시기 이후의 유산이 대부분인 지구를 자산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과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한편 자료 보완 절차만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보류 권고를 받은 6건은 모두 지난해에 바로 등재가 결의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선출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상하기 위해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만납니다. 국회법상 오늘 안에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은 오는 10일로 시한을 제시하고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하지만 여당은 법대로가 아닌 맘대로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정수를 정하는 특위구성조차 응하지 않는 등 원구성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일로 인해 국회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오는 10일에는 상임위 배분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어지는 첫 번째 날짜인 10일 날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야 쟁탈전의 핵심인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두고도 특정 상임위를 주지 않으면 협상조차 않겠다는 태도는 목리로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주는 그런 것처럼 어떤 영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국회가 22대 국회가 민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이 맘대로가 되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구성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냐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점점 선진국에서 후진국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게 국회인데. 당내 일각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빼앗길 바에 차라리 18개 상임위 독식을 지켜보자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도부는 역풍은 결국 민주당의 몫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4년 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라든지 국민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10일 단독이라도 원구성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이 교수들은 정부가 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등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전면적인 휴진에 찬성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는 68%에 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교수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비대위 투쟁 노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종로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등 4개 병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대위는 환자,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 남겠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유화책이라며 뒤늦게 전공의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 게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완전한 취소가 아닌 철회는 그동안 정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전공의를 범법자로 남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완전한 명령 취소 등 의료사태 정상화 조치를 내놓기 전까진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원이들의 총파업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오는 9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미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의사들까지 청진기를 내려놓는 상황. 정부의 서류근 대책과 의료 현장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동해에 대량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각종 의문과 논란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의 지난해 반기 보고서입니다. 더는 장래가 없는 광구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내다본 액트지오사와는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당시 우드사이드는 합병으로 사업 재조정 과정이었고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가 못한 유망 구조 분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낸 건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앞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은 매우 유망하고 경제성도 있다며 자신감을 엿보였습니다.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이와 함께 가정집 본사나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 등 잇따르는 자격 논란에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석유공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만에 아브레우 고문을 전격 초청한 건 이런 논란거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브레우 고문도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기자회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우길기가 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오전부터 우길기가 걸렸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충일 새벽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법 행위 77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급가속과 신호위반 등 41건은 현장에서 통고 처분했으며 소음 기준을 초과한 11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청도군 문댐에서 취수탑 콘크리트 보강 작업을 하던 30대와 40대 잠수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심 3m 지점 취수탑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취수 밸브가 열리면서 빨려 들어갔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아이를 출산한 뒤 그대로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 배우자와 자리를 바꾼 38살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유령 노조를 만들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아파트 건설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농약 중독으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300여 건 가운데 음료로 착각해서 마신 경우가 55건에 전체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MZ조폭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조직폭력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 5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이른 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어제 서울은 31.4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8.3도, 대전은 17.2도, 대구는 17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대구도 29도, 광주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는 대체로 맑았는데 오늘의 하늘 표정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전북 동부와 강원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로 제법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를 권고했다고 일본 문화청이 발표했습니다. 문화청은 이코모스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류는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열리는 회의에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 고려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9번째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6.25 전쟁의 전몰장병을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목숨까지 바친 소방관들의 헌신을 되새겼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줄을 잡아당기자 순직 소방관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가족들은 위패를 어루만지며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2월 경북 문경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등 24명의 위패가 소방 충원탑에 봉안됐습니다.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는데 국민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이 잠든 묘역 곳곳이 추모객으로 채워졌습니다. 묘비를 닦고 절을 올리며 나라에 헌신하고 먼저 떠난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전시에 지뢰를 밟으셔가지고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한쪽이. 그래서 의가사 제대로 했어요. 몸이 그래 다치셨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었고요. 머나먼 타국에 묻힌 군인들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공원에도 추모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달려온 용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넋을 기립니다. 6.25 때 우리가 한 5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었는데 지금 한 36,000불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다 이분들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69번째를 맞은 현충일.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려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값졌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암흑의 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호국 영웅들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가유공자, 각 정당 대표 등이 현충탑 참배를 위해 다 같이 걸음을 옮깁니다. 호국 영웅께 다하여 경례. 단상에선 윤 대통령은 북한을 4차례 언급하며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다고 비판했고 북한 정권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암흑의 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선 한반도 위성 사진을 떠올리며 6.25 전쟁 이후 극단으로 나뉜 남북의 70년 역사를 비유한 거란 설명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 북한도 변화시키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같은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언급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여당 역시 국가 안보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최상병의 죽음과 같은 희생을 기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남북 강대강 대치로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충돌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 예방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의 3분의 1 가까이를 북한 관련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새벽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어제 0시에서 1시 사이 에드벌룬 10개에 전단 20만 장과 함께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넣어 북측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고 USB에는 K-팝과 나훈아, 임영웅 노래 등 트로트 음악, 또 겨울연가 등 드라마 동영상이 저장됐습니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는 없었다며 김정은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탈북민 단체가 어제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 풍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포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응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명에도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내식에 이어 타지말 일정까지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역대 정부와 다를 거 없는 기내식비였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200여만 원의 기내식비에 이어 공식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았던 타지마할 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결정한 거로 확인됐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다닙니다. 김정숙 여사가 여권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걸 두고도 차라리 수사를 통해 밝혀보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든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 아닐까요? 민주당은 특별할 것이 없는 기내식이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시 기내에 취재진도 함께 있어 작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을 뿐더러 역대 정부도 그만큼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제가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현 정부하고는 어떠냐 내가. 똑같습니다 의원님.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타지마할 관광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의 익명 제보가 잇따르는 게 문제라며 해외 순방 일정은 늘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순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화의 가능성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전 발표를 두고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켰던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며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동반자로서 힘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도 성공 가능성은 16%에 불과했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며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입을 연 지 하루 만에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의혹 제기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전통 의상 사리 가운데 하나로 만든 것으로 여러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며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은 9억 원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09%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을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상승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별 거래 비중을 보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1분기보다 3%포인트 늘어난 33.3%를 차지한 반면 6억 원 이하는 3.3%포인트 줄어든 21.1%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심리가 회복된 데다가 한 채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그 정책의 이슈가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로의 그 쏠림 현상, 실수요자도 그렇고 투자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경기도의 매매가도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 동안구와 성남 분당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신축, 역세권, 대단지의 물량 부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모두 하락폭이 커지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늦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ECB는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 여건, 예산 편성 프로세스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량 지출이 반드시 경상 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고 원칙도 아니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영일만 일대 석유와 가스 개발에
경제적 타당성과 액트지오를 둘러싸고 제기된 신뢰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첫 파업을 선언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연가 투쟁을 시작으로 단체 행동을 시작합니다. 노조원 수 2만 8천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결집도와 사측 대응,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1분기 예금 취급기가 돼 산업별 대출금 자료가 공개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대출 잔액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을지 주목됩니다. 얼어붙었던 벤처 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벤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저출생, 저성장 시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 최 부총리의 벤처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혔을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브릿지론 상품에 투자를 하라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를 했는데 이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SNS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서 솔깃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브릿지론에 투자하면 연수익 20%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름난 인사였던 데다 소유한 부동산만 수백 채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시를 많이 했고요. 슈퍼카를 탄다라든지 부동산이 약 30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라면서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더더욱이 중요했던 거는 농협중앙에 다닌다고 자기가 그 과시를 하면서 지인들의 대출까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수익이 지급되자 김 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15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익과 원금을 받기는커녕 A씨와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잠적한 A씨 일당이 운영하던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고 문도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나가서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울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원을 세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은 전국적으로 40여 명.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경제방송에도 출연하며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했던 자칭 대출 상담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이라던 A씨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황.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IT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휴직 기간에 한 일이라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공수처가 최근 최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조사와 더불어 통화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 관계자들은 당시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사건 기록이 민간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군에 회수됩니다. 일주일 뒤인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14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재검토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비롯한 6명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사실을 두 쪽에 걸쳐 설명했는데 가슴 장화를 신으라며 실종자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처음 책임자 명단에 올랐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선 최초 수색팀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임의적으로 합류한 만큼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적용돼 일각에서는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도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는 동시에 당시 통신 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군사 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이용 기록이 없는 새 휴대전화를 제출해 압수물을 통한 통화 내용 규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에는 조사본부와 의견을 교환한 김동혁 검찰단장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돼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여론의 강한 지지 속에 다른 유튜버까지 신상 공개에 가세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는 유튜브 공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상 게시 전까지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와 가족이 업로드 후인 지난 3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 사흘 만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네일숍 운영자가 마녀 사냥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고 유튜브 채널에도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튜버가 올린 밀양 관련 영상은 4건, 가해자 44명 가운데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1명은 해고됐고 1명이 일하던 식당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유튜버까지 신상 공개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상 공개 안 된 41명의 가해자들아. 지금 지우고 숨기고 탈퇴하고 서로 난리도 아니던데. 그러길래 왜 잘 사는 모습을 공개하고 다녔어? 사적 제재의 불법성과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0년 전 사건에 분노하고 강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남학생 44명이 중학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죄를 져도 빠져나간다? 죄를 져도 처벌이 돼도 너무 약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개인적으로라도 저렇게라도 해결해줘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게 배경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국민적 공분이 선의에서 나온 거라 해도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3번째 가해자를 찾아냈다며 이름과 직장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그제 밀양의 3번째 가해자가 지금도 호의호식하며 지낸다며 이름과 얼굴 사진, 출신 학교와 재직 중인 대기업 이름을 밝혔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남성은 실제로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업 측은 임시 발령 조치를 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선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을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피해를 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토사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한순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벌방리 마을의 상처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집들은 10개월째 아직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곳곳에는 이렇게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몸만한 바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 복구율은 50%에 불과하고 산사태를 막을 사방댐도 계획된 9곳 중 1곳만 완성됐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로 바뀐 비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올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집중호우의 패턴은 국지적이에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촘촘할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국소적인 강우량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무너진 집도 산사태 흔적도 그대로인 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서워. 비만 그냥 지금 장마 아이래도 비만 오면 잠 못 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물 여기 이 길에 물 저거 난리 나는 사람들은 지금 비가 와도 잠 못 자요. 다 깬대.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예보가 된다 그러면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조치해서 인명피해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대피 체계를 갖추는 등 장마철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후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미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 길이 122m 대형 발사체가 불꽃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3분 후엔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분리됩니다. 스타쉽 본체는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후 40분쯤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합니다. 폭발 없이 70분 정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Made it through re-entry and did its first ever landing burn. 슈퍼헤비 로켓도 멕시코만에 연착륙해 발사 후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화성 여행과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노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작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4번째.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 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시험 비행도 각각 4분과 8분 만에 폭발과 함께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심부를 공습하면서 최소 3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하마스 측이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인 알-아크사 TV는 가자 난민들을 수용한 누세이라트 지역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현지 시간 6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에 있는 하마스 시설을 전투기로 폭격해 테러범 여러 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 동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수천 명이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5일 이스라엘 민족주의자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북부 다마스쿠스 문부터 알-아크사 모스크 인근 통곡의 벽까지 나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반이슬람 구호를 외쳤고 팔레스타인인 상점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미국 연방규제당국이 인공지능 AI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주 AI 업계 주요 업체인 이들 3개 기업 조사를 위한 책임을 나누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수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연방거래위원회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흑곰 한 마리가 가로수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진정제를 맞고 4.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타주 야생동물자원국은 2살짜리 수곰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진정제를 쏘고 나무 아래로 트럭을 대뒀지만 곰이 추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곰의 건강엔 이상이 없었고 야생동물자원국은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뒤 곰을 산속에 풀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국내 아동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보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지난해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3년에 6.1점, 2018년에 6.57점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는 아동은 1.2%로 5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고 자살 생각을 한 아동도 2%로 5년 사이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의 경우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300% 각각 할증됩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